망상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8년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성 2명하고 아기보살 신당 운영했었고 정신감정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탄핵 이후에 썼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쓴 거는 공개하라는 심정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노상원의 메모와 김용현의 옥중 편지는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동력이라고. 저런 놈이 또 분리하면 꼬리 팍 내립니다. 저런 건 쫄갓나고라고 그러지 않나? 윤석열의 망상을 지배했던 노상원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내일 이제 오후 2시 15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지요. 정우승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100%라고 생각하고 100%.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99% 얘기하던데 딱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진술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법문에는 그렇게 없지만 사실 그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다른 참고인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게 되는가, 그 사람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한 입증이 차고 넘칠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법대로만 한다면 100%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는 중앙지법의 남세진 판사인가? 네,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게 예. 보통 이제 사법고시 출신의 그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은 다 법조인대관의 사진, 최소 연수원 시절 사진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판사님께서는 아예 가려져 있거나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법원 차원에서 아마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지난번 뭐 다른 김용현이나에 대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인지도 안 밝혔던 걸 생각을 하면 법원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결과를 낼 거라는 뭐 자신감인지 그런 암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사전 영장 심사를 다녀왔었는데 아마 그분이 아닐까. 그 당직 패턴상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만나뵀던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하면서 거기 세 분이 돌아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여자 판사였어요? 아니요. 아니죠. 이분은 여성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 남수진이 여자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사진조차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중앙지법, 제가 다른 지방법원이랑 그 중앙지법의 그 영장을 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만나다 보면 중앙지법이 대체적으로 더 법문에 더 맞게 깐깐하게 진행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번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증거인멸 자체를 혐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지기현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 남세진 부장판사의 과거가 어떤 것을 했느냐 봤더니 대학생 진보연합에 예, 대한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을 했었고,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피의자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그러니까 사건 무마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 저는 이 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경찰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엄격히 받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본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과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는데, 지금 특검이 작성한 영장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보면 윤석열은 본인을 법치주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치외법검처럼 본인이 머무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고,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려고 했다. 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식으로 접시해 놓은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원에서는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우승 변호사님 말씀한 그 부분도 많은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99.9999로 합시다. 법대로 한다면 100%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근데 많이 없는 이번에는 상황입니다. 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강의구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 이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변호인이 출석할 때 하고 아닐 때 하고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분명히 판사로서도 이건 확실하게 판단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야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끊임없이 나가니까 거기서도 장군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작을 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 특검이 참 함정을 잘 판 게 사실 좀 관례적으로 변호인들이 이제 언론에 영장 같은 거를 이제 좀 풀을 해갖고 좀 언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변호인단에서는 사실 실수로 그 영장을 받을 때 팩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풀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누가 이거를 풀했는지가 특정이 되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장 내부에 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걸 특검이 담아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에 나감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 자체를 외부에 흘렸다. 이 자체가 진술 오염의 우려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거든요. 수사 방해. 예, 수사 방해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증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더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함정을 파놔서 그게 풀되는 순간 바로 그걸로 한 번 더 이 영장 판단에서도 다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향님, 앵커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은 송곳 같아서 모두 드러날 겁니다. 요즘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는 걸 보니 기쁨에 가슴이 더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진실은 송곳 같아서 다 드러납니다. 이상부님, 내일 윤석열 재구속날 국경일입니다. 예. 국경일을 하루 늦춰야 될걸요. 내일 2시 15분에 심사하고 그러면은 아마 7월 10일이 발부되고 그러는 거는 그 다음 자정경. 새벽쯤 예. 7월 10일. 될 것 네.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봐야죠. 예. 한 가지 더 정구승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텐데 윤석열 구속영장이 고스란히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유출이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됐다. 형사처벌을 하겠다. 엄정하게 처리할 것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고 구속영장에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걸 유출을 했다면 자랑할 것도 아닌데 왜 유출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던데요. 보통 거기에 반박 논리를 같이 자신의 반박 논리를 좀 얹히기 위해 아니면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무리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유출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좀 약간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법원으로 거기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유출한 유출로 돌아다니고 있는 현재 그거는 스캔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딱 그 변호인이 했다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게 하려고 함정을 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변호인단에서 실수를 한 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팩스로 받으면 위에 누가 보냈는지랑 몇 시에 보냈는지가 남는데 보통 풀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라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안 하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풀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넘어갔지만 이게 걸면 개인정보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사소송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이미 증거가 체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의지나 거기에 기소를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참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변호사들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윤석열이 부끄러운 치부가 낱낱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반박 논리라고 글쎄 말이죠. 유출을 시켜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들어있는 반대 진술을 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한 번 또 혼을 내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변호인들도 지금은 뭐 저렇게 하지만 윤석열 구속되는 순간 아마 먼지 날리듯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그렇게 충성 맹세했던 자들 다 말 바꾸고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죠.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 뭐 총 보여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려지겠습니까? 자, 내일 오후에 구속영장 심사하고 밤에 12시 10분에 발부가 돼가지고 12시 10분에 곧바로 수감이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몇 개월입니까? 3월 8일 날 나왔으니까 벌써 4개월. 4개월이 돼버렸어요. 4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 살았지. 지금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그 서울구치소에서 한층 전체를 비우는 등으로 그때 당시는 뭐 대통령이 이제는 그런 특혜 못 있었으니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 구치소가
겨울은 그나마 따뜻한 물이나 이런 걸로 좀 그나마 보호는 살짝 신경. 왜냐면 정말 추워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는 되는데 여름은 사실 구치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여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그래도 폭염인데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땀 좀 빼시겠네 뭐. 다이어트 사실 하겠네. 이제 이 더위에 윤석열이 들어가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너 고생 좀 해라라고 했다가도 지금 또 재소자들도 그렇게 그나마 힘든데 글쎄 말이죠. 가서 그 얘기하기도 좀 거시기하고 그래요. 하여튼 좀 이제는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 근데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고 심지어 내란 이후에도 같은 편에 섰던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는 또 뭐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서 속이 탑니다. 근데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번 3특검에 의해서 최소 조사를 받던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시간 싸움이다. 이제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요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협치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내란 세력과도 손잡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의로운 협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내란 수기와 손잡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영 논리는 부수자라는 것이 협치이지 내란 수계를 용서해준다 이런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일각에서 자꾸 이거 오염시키는데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MBC인가요? 노상원이 메모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이자는 물론 이제 무속에 빠져 있고 점집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뭐 수거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현백 준비하고 연평도 앞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이런 생각을 했던 자지요. 근데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썼던 메모를 입수를 했는데 38가지인가? 34가지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가지수를 보고 이놈아는 증세가 상당히 좀 심하구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어떻게 30몇 가지를 그렇게 적고 있을 수 있나요? 전혜연 원장님 그럴 자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정도면 망상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번부터 34번까지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3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맹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고 국회의원 상당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다라고 썼고,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누가 내란인가? 민주당 의원들 3분의 1 정도인가? 부정선거로 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두 가지 면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상당히 잘 통했을 것이다. 한 번은 부정선거 망상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무속에 대한 맹신, 이것이 합쳐지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에 대한 자신감, 신뢰, 거의 종교적 수준의 어떤 맹신이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노상원이라는 인물도 윤석열하고 닮은 게 있어요.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감이 아닌데 갑자기 대통령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속을 더 신봉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상원이라는 인물 2018년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성 2명하고 아기보살 신당 운영했었고 군에서 전역하게 된 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끈을 잡다 보니 정말 이건 나에게 천운이 있다, 무속을 더 맹신한 게 될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개인적 망상을 넘어서 나라를 뒤흔들 계엄으로 이어졌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사실 특검이 이것까지 밝혀야 되냐 싶지만 저는 이런 망상이 형성되게 된 과정도 좀 상세하게 밝혀져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필 메모를 보면 이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 몇 군데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런 논리예요.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당선된 사람 아니냐.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또 누가 내란인가? 민주당 의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34가지인가 썼다고 하는데 이 미친놈이 34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논리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님 이런 거죠. 자, 윤석열 탄핵을 했어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논리를 어디에서 찾냐?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가짜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탄핵은 무효. 이런 논리 전개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다른 논리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거는- 역사 수석이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정신감정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혹시 영화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세븐에 보면 거기서 왜 연쇄 살인범이, 이 사람은 자기 집착, 망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소명을 받고 태어나서 이거를 꼭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메모를 끊임없이 메모를 그렇죠. 합니다. 이런 노트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저는 솔직히는 저는 이게 탄핵 전에 한 건 줄 알았더니 탄핵 이후에 하고 나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탄핵 이후에 이런 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시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핵심입니다. 탄핵 이후에 썼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쓴 거는 이건 이렇게라도 방송에 비춰지길 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목적이 일시 작성이 된 거고 메모라는 건 사실 스스로 메모하거나 기억하기 위한 건데 이 메모는 다른 목적이죠. 이렇게 밝혀지길 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럼 뭐 때문이냐? 결국 자기는 명분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작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말이 안 되죠. 일반인이 봤을 땐 말이 안 되겠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한줌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명분이 있으니 우리를 계속 지지해달라. 우리는 억울하게 됐다. 우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신병자의 행동이라거나 이렇게 격화시킬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쁜 행동으로 봐서 오히려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돼야 되는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상원의 메모하고 김용현의 감옥 편지는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데 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공개하라는 심정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노상원의 메모와 김용현의 옥중 편지는 상당히 이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처단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리한 시점마다 본인들도 방어하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선동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안타깝게도 제가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역 주변에서 집회하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개시? 본인들은 그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가 이제 하마터면 나와서 또 돌아다닐 뻔하지 않았습니까? 입도 맞추고 다행히 노상원이 어제 구속됐죠. 예. 네. 참 이런 것도 다 재판이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주 2.5일, 네. 주에 최소 2번에서 3번이 진행됐는데 지금 재판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이거는 비단 직위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빨리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주 3회, 4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다 일어난 일인데 다행히 특검에서 영장을 적시에 다 청구를 해갖고 막아냈기 때문에 방정이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진행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정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거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거는 대개는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안 됐지만 모든 거를 연기시키는 것만큼은 다 뜻을 이루었거든요. 네, 저 맞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연기한 이유는 특검 뒤로 미루고 그동안에 증거 인멸하고 대선은 조금 더 미뤄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시간을 마련해내고 그동안에 이재명은 없애버리고 그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인제쯤 됐으면 지금쯤 됐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네들의 이게 모든 계략도 다 수포로 돌아갔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케줄도 좀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결정하는 건 재판부죠. 글쎄. 그럼 지기현 재판부가 뭔가 이제 태도를 전향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그쪽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갑자기 확 바꾸긴 애매하고 뭔가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 특검이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사에 집중하되 이제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유지권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권 갖고 와서 지난번 고속 취소 등을 사유로 해갖고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지나치게 천천히 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렇다면 3대 특검을 해야만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정책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구속됐어? 우리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겠다? 분명히 뭐 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거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특검을 좌초시키려고 애썼던 일부 정치인들도 저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 단죄를 하던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심판을 하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정말. 아직은 여력이 국힘의 의원들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지금 이제 뭐 저쪽 국힘에서 전당대회 할 때쯤이면 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그죠? 주 중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저희가 나온다고요, 들어갈 것 이제? 같은데. 다음 주 중에 줄줄 소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관이 다 잡아 족쳐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 정상이 아닌 자가 윤석열의 머리를 지배하고 거기에 또 윤석열이 놀아나고 이랬던 거죠. 결국은 이번 내란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이 왜 노상원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을까?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잘 되는 인물들이 본인이 뭔가 자격지심이 세고 우리가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용맹해 보이지만 속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잘하시는데 야당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감히 방해한다라고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선관위가 정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다 보니 이게 통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열등감과 노상원의 망상이 합작이 된 작품이 바로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상원에 대한 조사도 정말 철저히 돼야 되겠고 도대체 노상원과 윤석열 사이에는 누가 있었을까? 상당히 의심되는 김건희와 그 군의 세력들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수사가 돼야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봐봅시다. 조혜주 선관위원을 언급을 했어요. 조혜주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조사하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왜 조혜주 선관위원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좌표찍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신들과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자신들과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특정을 해서 마치 그 자신들의 망상에 아니면 자신들의 그 명분 쌓기에 디테일이 있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만 보입니다. 일요시사가 이렇게 당시에 노상원이 이제 선관위 침투 또 진압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보사에 그날 갔던 멤버들 인터뷰를 했는데 망치로 선관위 직원들 머리를 깨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이 참, 그러니까 이자는 뭐 예, 수거해가지고 뭐 폭침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장시킨다. 뭐 완전히 정말 아까 김연애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저는 정신감정 하는 거 잘못하면 이것도 그럼요. 그걸로 또 정신 이상으로 갈까봐. 이상으로 또 풀려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괴한 사람인 게
엄청난 자아 의식이 강하면서 또 엄청난 겁쟁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이상하게 조합된 사람이 윤석열의 기괴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한테 너무너무 겁을 내잖아. 근데 그러다가 노상원처럼 완전히 그냥 와서 숭배하고 숭상하고 당신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깜빡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명석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같이 그 어리석은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도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모든 발언의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윤석열이 넘어갔다 이런 표현이 쌓이다 보면 마치 윤석열이 이용당했다고 보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결정한 거고 본인이 정책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논리를 선택했다고 약간 하는 게. 그럼요.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직접 만약 검찰 같으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군 문제니까 못하던 거를 노상훈이하고 김용현이가 구체적인 안들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폭파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니까 엄청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택한 거지.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노상훈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는데 윤석열이 실행했잖아요.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에는 났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노상훈이가 윤석열 머리를 지배하고 이제 수종 역할을 했던 것이 김용현인데, 김용현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것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이자도 내란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얼마나 깝죽됐습니까? 아주 가관이죠, 가관. 뭐 하는 거 보면은 저런 사람이 경호처장 때도 나와서 깝죽거리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할 땐 더 하고.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야, 너네들 지금 뭐 아무리 어떻게 해봐야 곧 내란 일어나서 너네들 다 수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태도 한번 보시죠.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 네. 갑자기 후보자. 네. 그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를 자꾸 차지철에 비유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지 마세요. 네? 웃지 마시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차지철에 저를 자꾸 비교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그런다고 그래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비교를 하지 마세요, 아예.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요. 아니, 국회에서 저렇게 말하는 건 봤습니다. 무슨 저런 XX가 있어. 욕할까봐. 아,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거 국민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만불선한 태도로 그다음에 저랬다니까요? 니네들 처음 보셨어요? 나 처음 봤어요. 얼마나 아니 놀라셨어요? 얘기는 기사는 봤는데 제가 기분 나빠질까 봐 그때는 안 봤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 속마음은 이거예요. 니네들 다 내 아래 있어. 그렇죠. 내가 다 아까 총과 칼은 내가 가지고 있어. 얘를 다칠 수 있어. 이 얘기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옛날에 차지철이가 그랬었지. 예. 차지철이가 그렇죠. 딱 그러니까 이제 그랬죠. 김용현이는 입장을 보면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라. 네. 윤석열이 나 꼼짝 못 절대 건든다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해봐. 곧 다 내가 정리해줄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요. 아, 여인영이도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머릿속에 그런 계산이 이미 들어있었던 공작을 거죠. 다 갖고 있었던 거지. 이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얘네들 다 썰어버리겠다. 몇 개월 뒤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있을 건데 너네한테 내가 이렇게 뭐 그렇죠. 겸손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이 같고 김용현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유병호잖아요. 그래요. 감사원의 유병호.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습니까? 대통령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에 나와서까지 저렇게 오만하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역대적으로 보면 황간이 언제 나오느냐. 왕이 무능할 때 나오잖아요. 왕을 엎어서 호가호위하는 거. 지금 김용현 그리고 유병호 이런 사람 누가 키웠습니까? 무능한 윤석열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전 이거 볼 때마다 무능한 윤석열 그리고 그 옆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김건희, 김용현, 유병호, 여인영 얼마나 국민들 앞에서 오만불손했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제목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말이 나와요. 아까 그 말하는 태도 보셨죠?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그 눈깔 보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김진애 의원님 갓나고 중에 상갓나고 얘기했죠. 네. 또 저런 놈이 또 분리하면 꼬리 팍 내립니다. 헌재에서 족칠 때 네. 그때 표정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 보세요. 테니까 그건 제가 봤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네. 또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모르겠어요. 저런 걸 상갓나고라고 그런다니까요. 저런 건 쫄갓나고라고 그러지 않나? 저희 그 예전에 그 국정감사 때 제가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으로서 이제 국방부 그 군사법원 관련 이제 국정감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그 무인기가 문제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서 막 보고를 받을 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소름 돋는 게 자기네가 보내놓고 마치 북한의 무인기 문제인 것 마냥 그때 문제 제기를 해갖고 그 곤란하던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있었죠. 그때 연기하던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소름 돋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뻔뻔하게 마치 마치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걸 생각하면 와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시 이것도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 계엄령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경고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생방송 토론하고 뭐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한 대로 했었죠. 국민의힘 계엄 신호를 정말로 알고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제가 물론 윤석열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윤석열 계엄 사태에 이르고 이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아직도 활개치고 다니는 이면에 과연 윤석열 같이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 분명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윤석열과 손절하겠다, 뭐 큰절하고 뭐 당 색깔 받고 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가 말이죠. 세상에 프로그램 뭐 쓰냐 그러니까 LG 거. 그게 90년대 때는 실제로 LG 쪽에 워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실무를 써본 거죠. 네, 안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저렇게 비굴한 자들이 강한 사람한테는 엄청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척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딱 수위 입고 수갑 차고 그러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